혹시 경영학이 음악에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 음악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경영학에 뭔가 또 영감을 받으시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신다거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면은 경영은 완전 다른 거고 음악 다른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술 활동을 할 때의 프로세스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만일에 기업 경영 현장에서 적용하면 어떤 것들이 될까?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한참 이제 작곡을 할 때는 경영학적으로 효율성, 효과성을 좀 생각해봐. 똑같이 작곡을 할 때 음표를 많이 안 쓰게 돼요, 가능하면. 최소의 음표를 가지고 최대의 임팩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이제 경영학적 사고가 음악 창작 과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경영 연구를 하거나 경영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작곡할 때 내 머리를 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아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해보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법조계의 다양한 궁금증과 비하인드를 알려드리는 광화문 TMI의 하태현입니다. 오늘은 딱딱한 법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내려놓고요. 사람과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작곡하는 경영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이대 경영학과 김효근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은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시던 1981년 제1회 대학 가곡제에 눈이라는 곡으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국민가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첫사랑, 그리고 세월호 곡으로 알려져 있는 내 영혼 바람대요, 그리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등등 정말 많은 창작 가곡을 작곡하시고 지금도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전문 음악가가 아니시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요.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음악가의 길로 나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이 살아오신 길과 그리고 음악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그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요. 예, 오늘은 좀 편안하게 예술 이야기 또 음악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곡 눈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저는 멜로디도 좋지만 사실 그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직접 그 가사를 쓰셨는데 그렇죠. 뭔가 영감을 받으신 곳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음악을 10여 년 정도 좋아했던 시점에 나도 나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내 곡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선지 공책을 사서 습작을 이제 막 한참 하고 있던 대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 겨울에 새벽에 도서관 자리를 맡으려면 아침에 좀 일찍 가야 되니까 그때는 그 전날부터 내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던 그곳에서 발걸음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 정문에서부터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그 지름길을 가야 되는 그 장면이 그대로 작시가 된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 가사를 쭉 보면 수채화 세 장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맞아요. 연결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교수님이 그 습작으로 눈을 작곡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연습 삼아 써보신 곡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첫 번째 곡이 눈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눈이 공식 데뷔곡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 쓰는 곡이 이렇게 명곡을 쓰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얼떨떨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한 90여 분의 전국 주요 대학의 작곡과 학생들이와 함께
저는 이제 비전공, 비작곡 전공 학생으로 네. 출품을 했는데 상 순서가 왜 이렇게 작은 상부터 부르잖아요. 그렇죠. 금상까지 갔는데도 교수님 호명이 안 되니까 아, 나 못하나 보다 하셨구나. 했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대상 수상자로 호명이 돼서 정말 깜짝 놀라고 얼떨떨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 아,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수님 곡 중에 첫사랑, 네. 네, 참 좋아합니다.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말 못해 근데 이 첫사랑 가사를 보면 첫사랑을 해보신 분만 쓸 수 있는 가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을 사모님께서 안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솔직하게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쓰신 가사일까요? 아, 이 곡 자체가 지금 아내가 대학교 3학년일 때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한 작업송이에요. 그래서 이 곡 말고 사랑의 꿈이라는 곡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두 곡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포즈 하는 현장에서는 제가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그 두 곡을 연주해서 헌정한 그런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게 1985년이었어요. 와, 그 사모님이 안 넘어오실래야 안 넘어오실 수가 없었겠네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게 정성을 좀 쏟았.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의 작품 중에서 이제 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저희 모든 국민들을 아프게 했던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모든 국민들을 위로해 주던 노래였지 않습니까? 내 영혼 바람대요.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아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원래 그 세월호 추모용으로 이 곡을 작곡하신 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곡이 2008년 여름에 작곡이 돼서 2008년 이제 가을에 초연이 되었던 곡인데 원래는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 아버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5년 있다 2007년에 어머님마저 이제 하늘의 별이 되시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음반 회사를 하시던 지인 대표님이 북미 인디언의 구전 시 중에 돌아가신 망자가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아마 이 시를 읽으면 많이 위로가 될 거다. 그런데 그걸 읽어보고 이 시에 맞춰서 작곡을 할 수 있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해 주셔서 천개의 바람 네.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이라고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라는 이제 원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시를 영시를 받자마자 그 이대 같이 옆에 계시던 원어민 교수님한테 보여드리고 이 시를 읽어보시고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겠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거는 희망에 관한 시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희망, 살아남은 사람들이 떠나신 분들을 항상 자연 속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다는 하는 그런 희망의 노래를 하나 작곡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곡이 되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영어로 작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시니까 영어로 다 완성을 해놓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들려드렸더니 시큰둥하신 거야. 이게 잘 안 하다죠. 뭐에 관한 노래인지 잘 맞아요. 모르시겠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거 한글 좋은 그 시 번역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워낙 명시다 보니까 시인분들께서 좋은 번역을 많이 해놓으신 게 있는데 전부 산문시 스타일로 글자 수가 안 맞게 할 수 없이 내가 직접 이 곡에 맞춰서 가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번안시로 만들었는데
99.9% 완성을 했어요. 네네. 근데 첫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노래가 들리냐 하면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너무 시가 시작하면서 무덤 예, 맞아요. 이렇게 무거운 단어가 나가면 독자들이 좀 당황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무덤 대신에 쓸 수 있는 한국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동구, 동묘, 묘 그러면 내 동구 앞에서 그것도 더 이상하죠. 그 다 갈아 끼워서 시도를 해봤는데 네. 실패를 해서 끙끙끙끙거리고 이제 발표 날짜는 다가오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 아침에 돌아가신 분들이 꼭 무덤에만 묻히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매장도 있고 수목장도 있고 또 화장만 하시는 분도 네. 있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아끼는 분들을 떠나보낸 그 장소가 다 다른 거를 그렇죠. 한국어의 지시대명사 그곳이라는 그걸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영감처럼 네.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그곳에서 울지 마오 이렇게 되잖아요. 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활용점정이 돼서 그 완성되었던. 근데 저는 이 곡이 워낙 익숙해서 그런지 지금 가사가 너무 좋고요. 그 가사 외에 다른 가사가 잘 떠오르질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그로부터 뭐 좀 시간이 지나서 이 곡이 세월호 추모곡으로 많이 사용되고 많은 국민들이 이 곡으로 위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 좀 심정이나 뭐 소회는 어떠셨나요? 2014년 세월호를 처음 맞닥뜨리고서 정말 한 일주일을 계속 보도를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한국 성악계에 계신 분들이 안산의 유족분들에게 좀 희망의 노래를 헌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노래로 이 내 영혼 바람되어를 함께 합창을 하는 그 모임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총 147명의 성악가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이제 합창으로 헌정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 어떤 방송국의 뉴스 라이브 보도팀이 현장 소식을 듣고 오셔서 그 연주를 생중계로 중계 방송을 해주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가서 닿을 수 있는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 곡을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무대에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수님 그 눈 같은 곡을 그 성악가가 뭐 솔로로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중창곡이나 합창곡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혹시 교수님 그 보신 그 중창이나 합창으로 눈 부른 공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공연이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다 파악했는데 우리 하태현 변호사님이 속한 그 중창단 이름이 뭐죠? 어울림 남성 중창단. 어울림 남성 중창단의 첫 번째 제가 보러 간 공연 때 정말 깜짝 놀라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게 아니 이분들이 전부 아마추어신데 언제 저렇게 연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연주를 잘하시느냐 이때 굉장히 그때 눈 연주도 그렇고 첫사랑도 그렇고 내 영혼 바람되어도 그렇고 되게 깜짝 놀라게 감동했던 바가 있었어요. 제가 활동했던 중창단에서 방금 언급한 곡들을 다 연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교수님께서 와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사심 가득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교수님 요즘에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야가 사실 아트팝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정통 가곡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결합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교수님께서 요즘 개척하고 계시는 아트팝에 대해서 좀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글자 그대로 클래식 음악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 그리고 시의 문학적 예술성은 살린다. 그래서 아트, 그 다음에 동시대 대중들에게 가장 쉽게 사랑받는 음악적 요소도
동시에 살린다. 네. 그래서 대중성의 팝, 네. 그래서 아트 예술성과 팝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 가곡 운동. 그래서 이제 아트팝 가곡 운동을 2008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왜 그걸 시작하게 됐냐 하면은 1980년대 한국 가곡 전성기 때 네. 그렇게 온 국민이 열광하고 좋아했었는데 분명히 최고 인기 장르 중에 하나였는데 한 30년 지나는 과정에서 다른 장르가 워낙 빨리 발전을 하고 확산되다 보니까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자다 보니까 그냥 음악적인 분석만 한 게 아니라 한국 가곡이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는지 원인 분석 조사를 했더니 작품 자체의 원인과 가창상의 원인 두 가지가 파악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작곡상의 어려움은 너무 현대 음악 어법으로 작곡을 한 가곡이 나오게 되면 들으시는 분들도 또 연주하시는 성악가 분들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난해함 때문에 피하게 된다. 또 오래된 1980년대 서정 가곡을 그런 스타일로 작곡을 하게 되면 너무 옛날 분위기가 재현되는 것 같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피한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고 성악 가창상의 그 원인으로는 성악가들이 노래를 할 때 한국어 자음이 딕션이 안 돼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성악적 비브라토를 벨칸토 창법으로 소리를 내면 그 한국어에 집중하기 어렵고 그 비브라토 때문에 오히려 피하게 된다. 이런 이제 원인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나온 게 아트팝이라는 새로운 신상 가곡을 만들어서 그걸 부르고 확산하는 데서부터 이 회복 운동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참 궁금한 게요. 아까 제가 교수님 프로필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경영학과 교수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작곡 활동도 하셨어요. 이게 사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뭐 생각조차 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좀 음악에 대해서 특히 작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어떤 계기라던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저 한 11살, 10살 그때 음악과 평생 사랑에 빠지는 첫사랑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남성 소년 합창단의 반주자로 차출이 됐는데 그 데뷔곡이 뭐였냐면 작곡하신 이수인 선생님의 고향의 노래라는 한국 가곡이 첫 연습곡이자 데뷔곡이 되었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연주도 너무 좋았고 곡도 너무 아름답고 그 첫 음악 감상을 학교에서 하면서 온몸에 이 세포가 깨어나는 전율하는 그런 신세계 경험을 한 이후에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용돈, 노력을 다 해서 음악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거를 10여 년 이상 했는데 그게 이제 크게 보면은 한 4단계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좋은 음악을 듣고 깜짝 놀라서 감탄하는 단계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이 작곡한 곡을 내가 직접 연주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을까 하는 2단계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피아노로 쳐보고 기타로 쳐보고 노래해보고 하는 그런 단계가 또 몇 년 계속되고 3단계가 딱 된 게 대학교 이제 2학년 말쯤에 플레이리스트가 한 400곡쯤 있었거든요. 그 400곡을 내가 표현하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이제 내 노래를 직접 작곡할 수 없을까 하고 이제 시작한 게 이제 2학년 말부터 그 시작이 됐는데 다행히 이제 그 음대 가서 수업도 좀 많이 듣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습작 활동을 했던 그 이제 3단계 시대가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그 작품이 완성이 되니까 마지막 4단계가 되는 게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 맨날 빈 강의실에 불러 모아놓고서 어젯밤에 야 이건 내가 완성한
곡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 그 평을 듣고 이제 공유하는 거가 즐겁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께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대학 가곡제에서 대상을 타셨잖아요. 타시고서 이제 유명세를 좀 얻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전으로 달라진 게 좀 있으셨나요? 그때 되게 재밌는 일이 요즘 아이돌 부럽지 않은 그런 팬레터, 선물 이런 거를 계속 집에서 받고 그런 기간이 딱 2년 정도 경제학도가 작곡으로 대상을 받았는데 그걸 또 대학교 1학년 성악 전공하는 학생이 연주했다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되니까 TV 방송, 라디오 방송에 초청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좀 팬이 그 당시에 만들어지고 팬 레터가 오고 그 열정 어린 편지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네. 교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 전공이시잖아요. 혹시 경영학이 음악에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 음악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경영학에 뭔가 또 영감을 받으시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신다거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면은 경영은 완전 다른 거고 음악 다른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 연구 분야가 지식 경영이라는 연구를 오래 천착하면서 혁신의 영감과 인사이트와 방법이 탄생하는 과정이 경영학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과 요소가 영향을 끼쳐서 가능한가 이걸 이제 경영학적으로 막 연구하다가 창작 활동을 하는 건축가, 미술, 화가 이런 분들, 예술가들이 작품을 탄생시키는 그 뇌 속의 활동에 무언가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술 활동을 할 때의 프로세스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만일에 기업 경영 현장에서 적용하면 어떤 것들이 될까?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 이후부터는 한참 이제 작곡을 할 때는 경영학적으로 효율성, 효과성을 좀 생각해봐. 똑같이 작곡을 할 때 음표를 많이 안 쓰게 돼요. 가능하면. 최소의 음표를 가지고 최대의 임팩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이제 경영학적 사고가 음악 창작 과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경영 연구를 하거나 경영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작곡할 때 내 머리를 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아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해보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뇌와 좌뇌를 그냥 동시에 결합해서 사용을 하시는군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계속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로 또 재직을 하시고 그러는 와중에 또 음악 작곡 활동, 연주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셨는데 그 하나만 하기도 벅찬데 또 2시간을 어떻게 배분을 하시고 뭐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요. 삶에서 경영학, 음악 아니면 개인 여러 가지 가족들과의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밸런스를 유지하셨습니까? 2020년 이후 시기 때부터는 경영학 60에 음악 40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이 비율이 바뀌어서 음악 60에 경영학 40 이제 물리적인 시간은 저한테도 제약이 있는 거라 본캐와 부캐를 다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은 많이 바빴던 그런 시간이 꽤 있었죠. 근데 이제 본캐, 부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하 변호사님도 저보다 만만치 않게 원래 본캐가 의사, 치과 의사셨다가 부캐가 법률 공부를 혼자 하시면서 이제 변호사가 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조인으로서의 본캐를 하시면서 어떻게 통합되거나 좋은 영향을 끼치셨을까요? 그 교수님이 하신 경영학과 음악의 거리만큼이나 사실 이제 의학하고 법학의 거리도 사실 상당히 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과 이과를 대표하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또 의외로 비슷할 때가 또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제가 이제 판사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절박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보면
제가 옛날 진료 활동을 할 때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들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치료가 잘 되면 감사하지만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소송이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들은 와서 늘 걱정하잖아요. 이거 나을 수 있어요? 안 아파요? 뭐 돈은 얼마나 들어요? 뭐 하는 게 의뢰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저 어떻게 되나요? 뭐 저 감옥 가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뭐 등등. 그래서 제가 의뢰인들에게 설명을 할 때 제가 옛날 진료 활동을 할 때 환자들한테 설명했던 어떤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는 거. 그래서 의뢰인들이 그러면 참 금방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사실 살면서 변호사를 만나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병원 한 번 안 가본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서 본캐와 부캐가 이제 좀 바뀌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경영학자로서의 길을 완전히 내려놓은 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AI 시대를 맞아서 좀 뭔가 새롭게 연구를 해보시거나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본캐의 마지막 10년의 그 연구 주제가 경영을 예술가처럼 한다면 어떤 좋은 점과 그 나쁜 점이 있을까, 또는 어떤 그 좋은 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나 요소가 중요할까, 이런 연구를 오래 했었어요. 이 연구를 계속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정년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생성형 AI 혁명이 시작이 된 건데, 아무리 생성형 AI의 추론 모델이 뛰어나더라도 특정한 기업 경영의 상황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맥락을 어떻게 AI에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맥락 엔지니어링이라고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AX 혁명이라고 하는 AI를 써서 기업이 트랜스포메이션, 전환되는 아주 뜨거운 화두가 되어 있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그런 분야가, 저희가 지식경영 연구를 1990년대 후반부터 되게 근원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이 고민했던 문제가 이렇게 뜨겁게 필요로 되고 있는 상황을 맞아서 되게 사명감도 조금 느끼고 재미있게, 되게 경영학 연구도 재미있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교수님처럼 이 두 가지 일을 다 잘한다라는 것이 정말 뭐 쉬운 일이 아닌 건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거의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또 좋아하는 다른 또 영역의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취미이든 아니면 뭐 또 뭐 투잡이든. 근데 그런 젊은 청년들이 과연 내가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는 아닐까? 이러고 고민하면서 이제 섣불리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어린 후배들이지만 지금 그런 걸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좀 조언을 주실 그런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우리 학부 학생들, 제자들한테도 늘 해온 얘기이기도 한데, 자기가 사는 삶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엄청나게 재밌고 행복해진다. 근데 해보기 전엔 알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뭐라도 좋으니까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끌리는 분야를 잡아서, 제가 했던 그 4단계 모델, 아름답거나 감동이 있는 거를 먼저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흉내내고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것을 만들려 보려고 노력하고 만든 걸 남하고 나누는 걸 시작하는 이 여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는 그런 행복한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강추드립니다. 네. 아니, 교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좀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근 교수님을 모시고 김효근 교수님의 이제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뭐 교수님의 또 한 사람의 팬으로서 앞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아트파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을 뭐 당연히 응원하고 이제 공연에도 가서 이제 뵐 거고요. 경영학자로서도 아직 교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이 남으셨을 테니까 큰 업적을 남기시길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TMI의 하태현이었습니다.